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습니다. 여야는 전반적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분위기였지만 각각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른바 노무현 정신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의 시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권 동성애 논란과 민관 사이에 불거진 혁신 논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선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 청년 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그리고 시사평론가인 장해찬 서던포스트 정책실장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청년 정치인이 고른 문제의 정치 첫 번째 장면은 이른바 노무현 정치인이더군요. 고 위원장 그리고 장 실장 두 분 다 이 장면에 주목했지만 견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신이라는 제목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실려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장 실장님, 왜 이 발언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제 10주기 추모식을 보면서 노무현 정신을 다시 생각했는데 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저렇게 당당하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고요. 네, 그건 전제로 깔고요. 네,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신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묶이지 않고 그 이념 대립을 탈피하고자 시도했던 최초의 대통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탄생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고 위원장님 예측하고 계실 텐데 한미 FTA 비준이라던가요. 예. 추진, 그리고 이라크 파병, 제주의 해군 기지 건설 등 굉장히 보수적인 정책을 굵직하게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기도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재임 기간 동안은 보수에게도 비판을 당하고 진보에게도 비판을 당했던 측면이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보수 진보 이념 싸움의 틀을 넘어서 합리적 실용주의를 추구했던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GDP에서 이 복지 지출도 재임 기간 동안 2% 넘게 늘리면서 진보적인 정책도 실시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돌아봤을 때 매우 아쉽다. 왜냐하면 10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은 더욱더 심해진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10주기 단순히 전직 대통령을 그리워할 게 아니라 그분의 정신, 이념을 초월했던 실용주의 정신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예, 같은 장면을 고르셨는데 고은영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골랐습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까 실용주의 노선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실용주의의 초점이 아니라 권력을 시민에게 주려고 했던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대표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보수적인 정책들 그리고 제주를 둘로 쪼개놓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뿐 아니라 기억이 조금 편집되신 것 같은데 나경원 그 대표께서 지금 당시에 노무현 정부 4대 개혁안이 있었습니다. 이 예. 4대 개혁안 내내 온갖 브레이크를 걸었던 정당이 지금의 한국당이고 또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충돌 당사자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오늘 매일경제 관련 그 기사의 제목입니다. 노의 참모들이 본 노무현 정신은 기득권 타파. 예, 아까 말씀하셨던 진보도 보수도 아닌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 권력을 시민에게 이동시키려고 했던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전에 이 코너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깨어있는 시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주목하고 제가 계승하고 싶은 유일한 정신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인지하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던진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선덕여왕이라는 정치 사극을 좀 다시 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모두는 장기판의 말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장기판 자체가 기득권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좀 실행하려고 했었던 대통령이 아닌가. 지금의 청년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물려받을 그 정신이 있다면 바로 이런 개혁의 정신이 아닌가 예. 싶고요. 민주당 지금 현재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 많은 정치인들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장난질 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고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그
첫 번째 장면으로 고른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노무현 대통령이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한 그 부분을 두 분의 의견을 좀 갈라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원론적인 말씀들을 해가지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용감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던 한미 FTA,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 또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지를 확정한 것, 거기까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 시장께서는 결단, 이념을 초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셨고, 고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평가하는 것은 아닌 입장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명백히 우를 범한 것들도 많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보죠. 네. 가시 뽑기냐 아니면 가시를 박는 것이냐. 고 위원장이 골라오신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열심히 장외투쟁 중이시죠. 이제 22일에 페이스북에 장외투쟁을 통해 좀 느낀 바를 황교안 대표께서 남기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의 온몸에 박힌 가시들, 네.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뽑으며 걸어가겠다. 이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겠다. 이렇게 예. 좀 남겼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국회가 주요 입법 과제나 추경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국민들 가슴에 대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못을 박으면서 장외투쟁을 하는 주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디테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귀포시에 두 번째 공항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시의 재래시장에 가서 제2공항 짓겠다, 사실 손님을 빼앗길 재래시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도 없다, 디테일이 없다는 것은 민생 문제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접근이다, 이미지 정치다라는 것들도 좀 보여지게 됩니다. 네, 뭐 제주 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그곳에 피해를 볼 당사자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잘 네. 모르고 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도 얼마 전에서는 강원도에서도 이제 그 장애투쟁의 그 투어를 도셨는데 사실상 추경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서도 좀 문전박대를 당하셨다고 해요.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가시를 뽑겠다라고 하는데 가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국민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근거로 이제 경제 문제를 들잖아요. 한국당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뭐 최악의 정권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던데, 그런 표현에 동의하시는지요? 근데 저는 이제 가시를 받고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 가시가 경제적인 고통이라고 우리가 합의를 본다면 그 가시 지금 6조 7천억 원의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박힌 겁니까? 아니면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박힌 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황교안 대표 지금 민생 투어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뾰족한 대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생 투쟁을 하는 목적 자체가 대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피부로 듣기 위해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다음 순서로 대안이 나와야지, 그때 만약에 대안이 부족하다면 비판할 수 있지만 이 민생 투어 투쟁 과정에서 대안이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조금은 아껴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경제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경제가 어렵고 심각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문재인 정부는 자꾸 본인들의 경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OECD 내부에서 경제 성장률 1위라고 했다가 또 미국 다음 2위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선 1위라고 했었죠. 그런데 OECD에서 막상 1분기 경제 성장률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최하위였습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은 대외 여건의 탓을 하고 있는데, 대외 여건 탓이라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적어도 중간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꼴찌를 했거든요. 꼴찌가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최근에는 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양극화가 개선됐다는 보도가 연일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맥락을 살펴보니까 하위 계층, 소득 하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소득 상위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조금 더 많이 감소를 해서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양극화 개선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고 못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경제정책 개선을 하겠다, 다양한 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비판도 겸허하게 듣겠다고 하면 될 것을,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요. 예.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얼마 전에 무슨 이야기 했냐면 경제 여건이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얼마 전에는 우리 경제 튼튼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경제에 대해서 정부의 당국자들마저도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위기, 그런 실망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이 디테일이 약하다,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대안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경제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단 한 번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기대도 하지 않고요. 어쩌면 지금의 경제 프레임, 경제 민생 프레임을 바꿔야 할 때를 우리가 맞이한 것이 아닌가, 전환의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OECD의 순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거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표를 바꿔야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근로장려금 이거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분배에 초점을 둔 그동안의 소득 주도 성장이나 예. 그동안의 경제 프레임이 아니라 지금의 어떤 양극화된 부분에 대한 어떤 재분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프레임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집권할 어떤 정부라도 지금의 프레임에서는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오늘 두 분 평소보다 좀 말씀들이 조금씩 길어서 우리 끝까지 다 하려면 조금씩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하나 질문을 또 더 드리고 싶어요. 가처분 소득 그 하위 20%도 줄고 상위도 줄어서 하향 평준화됐다 그러셨는데, 하위 20% 같은 경우에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작년보다 꽤 줄었더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재정 투입의 결과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로 돌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재정 투입을 통해서 하락폭을 줄였다. 이런 정책 효과는 평가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던 와중에 조금 네. 덜 하락했다고 그것이 대단한 성과이냐 기뻐하는 게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의문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 통계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취업자 수나 실업률이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 개선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한 말씀하신 복지 분야 일자리라거나 60대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 그리고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 이하인 초단기 일자리에 한해서는 고용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30대, 40대의 일자리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나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현장에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 경제 문제 없다, 잘하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는 하반기에 나올 것이다, 내년에 나올 것이다, 이제는 또 언제 나온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화자찬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야당 대표라도 대안은 조금 모호할지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절박함을 대변해주고 비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가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대안까지 안 가더라도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하셨고, 대안 마련을 못할 것이라는 또 개인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진은 남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른바 호프 회동을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오셨어요. 네, 사진 보고 전 좀 웃었는데요. 직장 내 친한 어떤 사조직 모임 같지 않습니까? 뭐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는 것 같은 장면인데 무척 서민스럽기도 합니다. 뭐 누가 누구한테 누나라고 불렀다, 누가 결제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지기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거기서 다 끝났다, 그게 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동물국회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미지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뭐 전국을 지금의 좀 얼어있는 전국을 타개하자는 아이스 브레이킹 명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이미지 정치 좀 규탄을 하고 싶고, 사진 찍은 뒤에 1시간 40분 동안 밀담이 있었다고 해요. 비공개 네, 회동이요? 비공개 회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사실 국회 운영의 움직임이나 후속 보도 전혀 없습니다. 내용 시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작년 기준 국회의원 실수령액을 일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일할 계산, 네. 하루에 얼마 받는지? 하루에
32만 9,590원을 네, 한 명의 네. 의원당 평균적으로 좀 받는데요. 보좌진까지 하면 저 사진, 저 장면이 수백만 원짜리 장면인 겁니다. 그게 다 우리 세금이고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지점을 좀 짚고 싶네요. 네,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됐고요. 회동 제안자인 오신환 원내대표가 회동 전에 그랬어요. 사진만 찍으면 안 된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갖고 만난 것까지 의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저걸 가지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감정적 교류가 국회 정상화에 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시절일 때 특검도 주고받고 합의하고 예산안도 통과시켰던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두 사람 다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물밑 교류가 활발했었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체제에서는 무엇 하나 진전이 없었던 게 두 사람이 살아온 궤적이 너무 다르고 수면 아래에서조차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런 만큼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는 없지만 뭐 사진도 같이 찍고 맥주잔이라도 건배도 들고 1시간 40분가량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나누는 게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비판한다면 물밑에서의 만남이 더 차단될 것이고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답답하더라도요. 어쨌든 원내대표들이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고 저는 이 네. 만남에 수백만 원의 세금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뭐 교섭단체가 아니기도 하고요. 근데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정례 5당 원내대표 회의가 무산된 뒤에 이런 회동을 한 것,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확인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호프 한잔 하는 것이 뭐 대수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니지요.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정치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는데 정치는 늘 그대로 이 모습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농단하고 있는 세력과 호프집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잘못을 탓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러브콜을 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본말이 전도된 지금의 모습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정치 기술을 부리는 구태 정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저희 윤소아 원내대표의 지적, 그러니까 뭐 만나는 거 좋은데 왜 자유한국당 이런 구태를 부리고 있는 마당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 정상화하지 말자는 뜻인가요? 저는 이 군소 정당의 좀 지나친 몽리부리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국회의장 5당 정례회동 하면 좋겠지만 네. 한국당이 그 회동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교섭단체끼리 만나기라도 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지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 법상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 대해서는 그만큼 축소된 권한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논의에 자신들이 마치 교섭단체인 것처럼 끼어달라 저렇게 주장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용기를 내서 한국당을 만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인영 원내대표의 결단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비판하는 저런 모습이야말로 국회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정의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호프회동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나왔다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쓴 어떤 그 나름의 가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기술, 구태라고 표현을 한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방식적으로는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전 동의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예산 가지고 협상하다 안 되니까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리고 성과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 또한 민주당이 현재 동물국회 그리고 민생 방치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자유한국당에 물어야 할 때인데 저러고 있다. 민주당이 함께 편승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의당이 사실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당스러운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맹공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윤소아 대표께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정당은 지금 정의당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 입장이 확연하게 갈려서 이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장해찬 실장이 골라온 이번 주의 문제의 정치 장면입니다. 바른미래당 내용 사태 와중에 나온 또 문제의 발언 한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지도부와 신임 원내대표 바른정당 내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하태경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듯 나이가 들면 내면의 민주주의가 퇴락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오늘 또 사과를 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매주 정치권의 막말 지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 주도 안 거르고 이렇게 굵직한 막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하태경 의원의 발언 자체보다 저도 막말을 더 이상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매주 어떻게 이렇게 빼먹지 않고 막말들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혐오 감정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다. 이런 예. 부분에 초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죠. 그 이후에 사과한다는 입장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이죠. 내가 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정치적인 금도가 살아있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당 운영 문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당내 문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 중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더 정제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손 대표님께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고 위원장님, 이 막말이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금도에 대해서 네.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상 인간적인 금도가 인간적인 금도이기도 하거니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살아있는 국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정쟁 중심적인 일하지 않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좀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바를 그대로 사실 얘기하자면 손학규 대표가 현재 71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60, 70대 의원이 86명, 그리고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데요. 네. 하태경 의원 말대로라면 솔직히 지금 국회 싹 물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 하태경 의원보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의연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연륜 있게 좀 이렇게 지났던 어떤 손학규 대표의 인간성을 좀 다시 한번 보게 된 장면이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잠시 그것까지 확인하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진심이라면 사과를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당인으로서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 혁신과 미래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하더라도 손 대표님 말씀처럼 정치의 금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등도 두드려주고 악수도 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를 봤다고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과를 수용한 건가요? 이게 당인으로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에 혹시 뼈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는 받지만 최고위원 사퇴해라 저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네. 그러나 뭐 하태경 의원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정치적 금도에 대해서 짧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의 막말 금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고자 골랐지만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반대하는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적으로 해고시킨 바가 있습니다. 부대변인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통보 형식으로 해고 문자를 다 보내버렸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십수 명이 넘는 젊은 당직자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치적 금도가 아닌 것인지 결국 이 책임은 하태경 의원 혼자서만 져야 될 게 아니라요. 네. 당의 갈등이 있는 과정에서 어른답게 처신하지 못한 손학규 대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 금도가 이게 아량이라는 표현이라 이렇게 무슨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하여튼 금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발언을 우리 고 위원장이 골라왔습니다. 반인권 커밍아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네. 당원들이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이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이제 조직 이런 그 함께 가자라는 그런 조직화 사업을 네.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대변인께서 당원들을 향해서 더불어 퀴어당이라는 막말을 좀 하신 것인데요. 좀 많이 잘못 짚으신 게 아닌가.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3인권을 배우는 세대입니다. 예. 또 교회 내에서도 커밍아웃하는 사람들도 많고 얼마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는 여성 흑인이자 레즈비언인 시장이 당선되기도 했는데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불평등 해소에 그리고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추세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의 이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꺼내든 부분에 대해서 유불리만 따지면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우리 국내의 여론이 네. 동성애 문제, 개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네.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런데 이 방금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퀴어 축제 가자는 건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예. 개인 당원들이 민주당의 이름을 그냥 쓴 거예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제도적인 합법화에는 역시나 반대한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저의 입장도,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는 반대하지만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합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한국당도 동시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그리고 제 의견도 그와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장면 간단하게 보고 어떤 취지인지 설명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존 민비. 장해찬 실장이 골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택시업계와 타다 그리고 공유차 서비스 사이에 갈등 대립이 심각한데 네. 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죠. 본인의 소관 부처도 아니지만 이재용 이제 타다 대표입니다. 소카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택시업계에 향한 거친 언사가 이기적으로 무례하다고 직접 비판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이재용 대표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기업인들을 자신의 아래 역시 여전히 이 산업공상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수년 전부터 공유차 서비스라던가 앞으로는 자율운전차 시대가 되면 모든 운전기사분들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네. 이 거부할 수 없는 혁신의 흐름 앞에서 정부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놓고 그 탓을 몇몇 기업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가. 네. 본인들이 이러한 택시업계의 고충을 지난 수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대비했어야 되는데 이 정책 실패를 기업인들에게 돌리는 공무원들의 태도, 이 뿌리 깊은 우리 관료주의, 관존 민비 사상의 어떤 핵심적 단면이 아닌가 싶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이 부분 토론은 우리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했던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